정석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 구조가 이 작품의 경우에도 구조를 보면 1년과 1년이 있고 2에서 4년이 있고 6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서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해당되는 내용 6년 부분을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 원래 내용에서 보면 이 노래는 민간에 떠돌 때는 민간 전성이 될 때는 2에서 4연 2에서 5연 2, 3, 4, 5연 이것만 있었던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민요로 될 때 민간 전성이 될 때는 2에서 5연으로 이렇게 이것만 있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궁중에 수용이 되면서 민간 전성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궁중에 수용이 되면서 뭐가 더 붙었습니까? 궁중에 수용이 되면서 서사가 더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궁중에 수용이 될 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서사가 더 붙고 서사가 더 붙다 보니까 이 부분만 있고 똑같은 게 4개만 있으니까 맺어지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중에 수용이 되면서 조금 더 내용의 구조적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이 부분은 왜 더 붙었는가? 역시 아마 궁중에 수용이 되면서 이걸 구조적인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 이것은 서사에서 보면 임금에 대한 송도를 위해 임금에 대한 송도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떠돌던 노래를 궁중에 들어가니까 궁중에 수용하면서 임금의 덕을 기리기 위한 게 1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 결론 부분인데 내용 자체가 잘 보면 맺어주는 이 시에 왔을 때 맺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긴 땅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점은 애를 외우고 여신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오면서 전체가 잘 짜여지는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1년 부분의 경우 서사 부분과 2, 3, 4, 5연 2, 3, 4, 5연은 동등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4번 반복되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무언가 맺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완결성을 위해서 이걸 더 갖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갖고 왔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노래 자체는 6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역시 민요에서 떠도는 노래였다. 그래서 이 노래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서경별곡 2연 혹은 2장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돌던 노래이니까 일부를 떼어서 어디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까? 여기에도 갖다 붙인다. 또 일부를 떼어서 다른 노래에도 갖다 붙인다.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소교 중에 그렇게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노래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노래가 바로 떼어서 붙였다라고 할 때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경별곡과 정석가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정과정 부분에서 정과정에 있던 부분이 만전춘의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전춘에. 그런데 정과정의 경우에는 이건 개인 창작입니다. 개인 창작이니까 이런 세 작품의 경우 서경별곡, 정석가, 만전춘 이런 경우는 뭐냐? 그 당시 떠돌던 부분들을 일부 갖고 와서 노래를 구성할 때, 민요를 구성할 때 그냥 일관된 어떤 사람이 창작으로 지은 게 아니고
그 노래를 갖고 오고 일부 여기에서도 일부를 갖고 오고 여기에서도 일부 갖고 오고 그런 노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정석가의 경우 정석가도 이 노래도 서사도 뭐냐 하면 다른 데서 만들었고 원래 노래는 이 형태였다는 겁니다. 이 형태로만 떠돌다가 여기에 이걸 덧붙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서경별곡도 똑같습니다. 서경별곡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과 3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대동강곡, 구설곡, 그 다음에 처음에 보면 서경별곡에서 보면 이별에 해당되는 노래, 구설에 해당되는 노래, 그럼 대동강에 해당되는 노래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의 일관성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떠돌던 노래들을 묶어서 노래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전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전춘의 경우에도 왜 그런가 하면 만전춘이 전체 6년 혹은 5년이라고 할 때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관성이 부족하면서 이 내용이었다가 또 다른 내용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떠도는 노래를 묶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작품이 특히 그런 점이 두드러진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석가의 경우에 그래서 1년과 6년 특징을 보시고 2, 3, 4, 5년은 다 구조가 같죠. 구조가 같은데 거기에 보면 삭삭기 세모의 별에 제가 이미 이루어진 강의에서 염이라고 해서 염은 가사 뜻 전달에 관계없이 덧붙는 말이다 라고 해서 염에는 뭐가 있는가? 반복구가 있고 그 다음에 후렴이 있고 조흥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흥구는 우리가 감탄사라고 합니다. 반복구라고 할 때 반복되는 말을 말합니다. 현재 여기에서 보면 딩하도라 당금에 계셔이다, 딩하도라 당금에 계셔이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면 이런 것은 반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삭삭기 세모의 별에 하면 이 반복구가 됩니다. 반복구 기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되는 말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또 리듬을 형성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후렴이라고 할 때 후렴 마찬가지입니다. 후렴이라고 할 때도 역시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도 후렴도 우리가 단형의 후렴이 있고 장형의 후렴이 있습니다. 단형에는 흥을 돋우는 기능이 가장 많습니다. 장형에서는 노래를 길게 한다. 노래를 길게 하면서 역시 흥을 돋운다. 또 리듬감을 형성한다. 운율, 리듬감을 형성한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형은 단연체라고 해서 한 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삼오곡과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단형이고, 장형 바로 길게 이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청산별곡처럼 이렇게 이어질 때 얄리얄리랑성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길게 하면서 후렴이 있으면서 노래를 길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흥을 돋우는 기능, 리듬감을 형성하는 기능. 조흥구는 흥을 돋운다. 또 이것도 역시 리듬감을 형성한다 라고 해서 현재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반복구 부분이다. 그래서 삭삭기 세모의 별에 하면 반복구이고, 나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난은 감탄사로 봅니다. 조흥구의 의미. 그래서 삭삭기 세모의 별에 구운 밤닷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삭나것이야. 삭이 나면 유덕하신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뭐 해야 라고 해서 뭐뭐 하면 뭐뭐 하다, 가정을 통해서, 이 내용에서도 뭔가 가정을 통해서 어떤 앞에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불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전체 구에서 보면 1에서 5구까지 1에서 5구까지인데 실제로는 반복구가 있기 때문에 1에서 3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불가능한 조건과 그 다음에 그것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보면 불가능한 조건이 있고 이게 이루어지면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면 화자에게 불리한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현재 상황에서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전제가 되는 건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숨어있지만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네 불가능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별을 하겠다. 이별을 선언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불가능한 조건이니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별을 하지 않겠다. 이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님과 영원한 사랑을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작품 하나하나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점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뭔가 이런 부분이 시적 역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역설의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이 시적 역설은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이게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더욱 절실한 어떤 마음을 드러낸다.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시해서 그래서 그 상황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작자가 드러내는 것은 뭔가? 더욱 절실한 마음,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이 주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시적 역설이다. 이 시적 역설은 우리 시가에서는 이 작품에서 처음 나타나고 혹은 오관산요 이렇게 해서 오관산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처음 나타나서 그 뒤에 다양한 작품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황진이의 시조 중에 동짓달 기나기 밤 하늘이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구비구비 펴리라 라고 할 때 동짓달 허리를 베어낸 것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 그래 어른님 오신 날 밤이면 펴내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님과 좀 더 오래 있고 싶다는 겁니다. 님이 없을 때 있는 시간을 베어내서 님이 왔을 때 붙여서 오래 있고 싶다. 우리가 그 사랑에 눈 뜨고 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누구나 시간이 아깝고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은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창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을 내고 싶다라는 것인데 사람의 몸에 창을 낼 수는 없죠. 앞으로 뭐 더 기술이 발달되면 그렇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내고 싶다라는 것도 창을 내고 싶다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걸 통해 뭘 말하고자 하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창을 내고 싶다. 그만큼 답답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앞에서 동짓달 하나를 베어낸다. 불가능한 것인데 뭐냐? 님이 왔을 때 좀 더 오래 있고 싶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역시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4번에 걸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바위 위에 접을 붙입니다. 그 꽃이 삼동에 피것이야. 그러니까 옥으로 연꽃을 새기고 바위에 접조하기도 힘들고 또 옥으로 새긴 연꽃이 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어나야 피것이야라고 하면 피어나야 이런 의미가 되죠.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야 이별하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이 구조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죠. 시적 역설이 되는데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뭐냐?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별을 선언한다.
실제로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이별을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별을 이루어지면 이별을 선언한다라고 할 때 이것만 보면 뭐가 됩니까? 이 표현만 보면 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2, 3, 4, 5연의 유덕하신 님을 여야와지이다.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반어의 의미가 된다. 그 다음에 넷째일에 무쇠로 철익을 마라. 무소로 철익을 마라. 그 다음에 철사로 주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흐릇이야. 그 옷이 다 흐릇이야. 유덕하신 님 여야와지이다. 그래서 무쇠로 그 철옷을 지어서 새 옷을 지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았어. 그 옷이 다 흐려야, 그래서 새로 만든 옷이 다 흐려야 님과 헤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소를 지어다가, 그 다음에 철수산에 놓습니다. 철로 된 산에 놓고, 철수산한 것은 철로 된 산, 그 소가 철초를 다 먹어야, 철수산에서 그 철로 된 새가 그 철로 만든 풀을 다 먹어야, 그 소가 철초를 다 먹어야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4번이 반복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이 4번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 내용만으로 제시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부분이고 내용이 덧붙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덧붙은 부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47쪽에 역시 이 부분에 있던 시적 역설 부분에 해당됩니다. 거기 오관산요라고 해서 나무 도막으로 당닭을 깎아, 나무 도막으로 당닭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닭을 말합니다. 닭을 깎아서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안 치고 이 새가 꽃기어하고 때를 알리면, 그래 이것도 불가능하지요. 때를 알리면 그때 어머님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그 어머님이 늙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오관산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렇게 그게 꽃기어하고 울면, 때를 알리고 울면 그때야 어머님이 늙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머님이 안 늙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앞에 있는 부분은 시적 역설, 마지막 줄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머님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시리라. 이것도 반어가 됩니다. 원래 어머님이 늙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님 늙지 말고 그대로 계시라는 그런 효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어머님 얼굴을 비로소 해처럼 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반어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로 되어 있으면서 거의 여기에 있는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 나무로 당닭을 깎아서 젓가락으로 집어, 그 다음에 이 새가 꽃기어하고 때를 알리거나 뭐 하것이야 이렇게 될 때와 똑같습니다. 가정을 통해, 조건 가정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고, 그러면 늙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석가와 오관산요가 바로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어, 251쪽에 정과정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정과정 부분은 제가 아마 그 강의에서 향각의 여요로서 이미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세 작품이 뭐냐면 서로 그 영향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과정의 노래에 정과정이 먼저 나타납니다. 정과정은 정서가 지었고 작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지었는 것 중에
그 중에 5969에 보면 넋이라도 님은 한데 늦어라 아우 벽이 드시니 뉘러시니까 이 부분 있죠. 넋이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벽이 드시니 하는 것은 모함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5969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만전춘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만전춘에 나온다 라고 해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과정의 경우에 우리가 이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는 조금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 2장가와 정과정이라고 했을 때 후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려 후기에 와서 궁중서각은 조금 고려 후기에 와서 나타나는데 여기에 있는 작품들이 뭐냐 하면 앞에 이 시기에 불려지던 그런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이 시기에 불려진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이 시기에 불려진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던 이런 부분들이 바로 궁중소각이 되고 이것도 궁중소각이 되고 이런 부분도 궁중소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좀 앞선 시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 앞선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정과정의 경우에 정과정은 비록 조금 그 시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정서라는 인물이 귀양 간 시기가 중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1170년인데 1120년인가 이때 그 시기에 정서라는 인물이 유배를 가기 때문에 조금 앞에 지어졌다. 그러니까 조금 정과정에 있던 앞에 지어졌던 부분이 뭐냐면 그 뒤에 나타나는 작품들 예를 들면 만전춘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 뭐 정과정에 있던 부분에서 만전춘은 이 시기에 불려지거나 그랬을 겁니다. 정과정이 이 시기라면 만전춘이 이 시기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정과정에 있던 표현이 영향을 미쳤고 궁중소각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정의 시기가 조금 빠르다. 또 정과정은 정서가 지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향각의 여유로서 향가의 특징도 지니고 있고 고려소교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향가의 특징, 고려소교의 특징은 제가 이 작품과 관련지어 이미 그 앞 강의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가면 상화점이 있습니다. 상화점 부분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잘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작품에서 보면 네 가지 장소 첫 번째는 상화점, 두 번째는 삼장사, 세 번째는 덜의 우물, 네 번째는 술팔집, 술 파는 집. 여기에 그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상화점에 상화를 사러 갔다. 그 다음에 삼장사에는 불 켜러 갔다. 삼장사에 불을 밝히러 등불을 밝히는 불 켜러 갔는 것. 덜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갔고 술팔집에 술을 사러 갔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이 그 장소와 상황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니까 삼장사에서는 회회합의, 그 다음에 그 상화점에는 회회합의, 삼장사에는 거절 사주, 거절 주지, 그 다음에 그 삼년에서는 우물의 용, 우물용이다라고 할 때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집 아비가 내 손목을 잡았다라는 의미로 손목을 잡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 남녀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잡았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에 갔더니만 그 집 주인이거나 사주이거나 용이거나 혹은 그 집 아비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각각 손목을 잡고 이 말씀이 이정밖에 남이 들며 그래서 이 말이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소문이 퍼지고 나서 그다음 사행의 경우에는 후렴으로 봅니다.
사행의 경우 후렴이고, 그 다음에 다루러 거디러, 그 다음에 조그맣감 사끼광대 내 말이라 하리라. 조그만 새끼광대 너가 말을 퍼뜨렸구나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사연이 후렴이네. 사연 앞부분이 후렴이고 조은구이고, 그 다음 조그맣감 사끼광대 내 말이라 호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소문을 퍼뜨린 내용이고, 그 다음 오행의 더러둥시형 다루러 뒤러 다루러 뒤러 다루러 거디러 다루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오행 부분이고 이게 후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육행은 그 자리에 나도 자라가리라. 그래서 이게 그 자리에 나도 자라가리라 할 때, 이때 나는 다른 인물, 다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위 다루러 거디러 다루러, 기잔대같이 덤거천이 없다. 그 잔대같이 덤거천이 없다. 덤거천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거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 남녀 관계 부분에서 좀 거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연이 똑같이 형태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처음에 화자 부분이 있습니다. 화자인데 요건 일화자입니다. 일화자가 어느 장소에 갑니다. 그래서 그 상화점이라고 하면 장소, 상화점의 장소에 그 관련 있는 장소에 일을 보러 갑니다. 무슨 일을 보러 간다. 장소에 일을 보러 갔는데 그 다음에 그 장소의 주인이 손을 잡다. 손을 잡다라는 것은 사랑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육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 삼구째는 이것이 소문이 났는데 누가 소문을 내는가? 그 조그맣감 상기광 그 근처에 사는 누군가에서 소문이 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는 사기광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기상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소문을 낸다라고 해서 그 관계, 장소와 관계 있는 인물, 장소와 관계 있는 그 어린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에 의해서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래 내 말이라 하리라. 그 사람이 소문을 냈고, 이 남명들명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소문이 났는데 누가 했는가? 소문낸 사람이 사행이 소문낸 사람, 그러니까 장소와 관련 있으면서 어린 인물이 이런 소문을 냈다라고 해서 이런 구조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후렴이 있고 오구이고, 그 다음에 6구에 보면 그 자리에 나도 자라가리라. 여기서 보면 그 자리에 나도 자라가리, 이렇게 해서 후렴 화자 2가 있습니다. 화자 2. 그 앞쪽에 있는 화자의 경우에 앞에 드러나 있는 부분에서는 상화점에 상화를 사러 갔는데 내 손목을 쥐더라. 이때 내 손목을 쥐더라 하면 화자 1의 경우 나로 나오고, 여기도 화자 2도 나인데 이 화자 1과 화자 2는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A라고 하면 A라는 인물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해서 그 누군가 사랑을 나눴다고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B라는 인물이 그 자리에 나도 자라가리라. 이제 B가 이게 하나의 어떤 일의 완성이라면 B가 역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다. 나라고 해서 B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인물이 그 장소에 간다. 그 장소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장소에 가는 이유 역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장소에 가서 역시 사랑을 나누고 싶다. 사랑을 나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먼저 있고 이런 부분의 경우 반복.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방의 의미로 고전 소설에 보면 모방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누가 성공을 거두니까 여기에서도 모방의 의미로 반복 혹은 모방하는데 그 다음에 후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가서 역시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고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는 거잔대 같이 덤거천이 없다는 싫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겁니다. 장소에 가서 역시 덤거천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서 만족하다라는 의미로 덤거천이 없다는 것은 싫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보통 모방담이라고 할 때 모방을 하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죠. 혹부리 영감의 경우 혹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금도끼 언도끼에서는 도끼를 잃어버린다든지 놀부가 흉내를 내다가 실패한다든지 모방당 구조에서는 다 실패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모방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인물이 그 장소에 그대로 가서 사랑을 나누어서 여기는 성공하는 겁니다. 덤거천이 없다, 만족했다라는 의미, 좋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퍼졌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더라, 좋더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반복,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구조가 4번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잘 짜여져 있다. 그래서 청산별곡의 경우 또 잘 짜여져 있고 이 노래도 보면 전체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떠돌던 노래인데 누군가가 좀 더 세련된 사람이 그걸 잘 다듬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민요 그대로였다라기보다는 민요 그대로 수용했다기보다 이런 내용을 누가 잘 다듬어서 이 노래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에 있는 부분에서 보자면 이건 한편으로 보면 개방적인 사회 풍조이다. 개방적인 풍조. 그러니까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을 나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개방적인 사회 풍조를 보여준다. 좋게 표현하면 개방적인 사회 풍조인데 조선시대 관점이나 4대 부들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문란한 성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에서 보자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세부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화점의 경우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 4연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뭐 이어지는 부분 똑같습니다. 3장사이니까 거기에서는 역시 3장사의 절의 주지 소문을 낸 사람은 그 어린 새끼 상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우물용이고 우물용이 손목을 잡았고 그 다음 여기는 보통은 어린 인물인데 여기는 두레박 3년에서는 어린 인물이 아니고 두레박으로서 어쨌든 장소와 관련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장소와 관련이 있는 존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두레박이나 여기는 시구박이다라고 해서 바가지가 여기서는 두레박은 뭐냐면 우물에 옛날 물을 퍼올리던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레박이라고 하고 시구박은 술을 퍼는 이것이 소문을 냈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부분은 의인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존재들이 의인화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소문을 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소문을 내니까 역시 그 자리에 나도 자라가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남녀상렬지사 중에 고려시대에 남녀상렬지사가 있습니다. 남녀상렬지사 중에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란하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렬이라고 했을 때 상렬의 내용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상화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문란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구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이행에 나오는 나와 여기에 나오는 나는 다른 인물이다. 한 인물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또 다른 인물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이런 부분이 모방의 행위를 통해서 보통 일반적인 모방담의 경우 모방에서는 다 실패하는데 여기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아니면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경우에 우리가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건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면, 건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뭐냐면 이런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긍정이다, 이런 부분은 건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건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시대 면에서 보면 우리가 건대적이다라고 할 때는 중세적인 것에 대한 반항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이어질 때 이런 시대까지는 대체로 조선 전기 이 부분까지는 중세 체제가 견고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면서 조선 후기에 오면서 중세 체제가 붕괴가 된다. 붕괴되는 이유는 뭔가? 이런 부분이 중세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면 이런 부분에서 근대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앞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중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중세입니다. 여기는 이행기이다. 그 다음에 근대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근대로 이어진다 할 때 이행기에는 이런 근대성의 요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속에서는 아직 이런 중세 체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사회 풍조가 그랬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지 이런 부분이 중세라는 예를 들면 조선 시대 보면 조선 전기처럼 조선 전기에 워낙 윤리가 가부장제, 충효열 이런 윤리가 이때는 억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억누르고 있으니까 이 억누름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붕괴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게 근대성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중세체제가 누르고, 이 부분에서는 중세체제가 누르고 있는 부분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중세에서 근대성의 요소가 발현될 때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이 부분보다 더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처럼 근대성의 요소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그 당시 사회 풍조,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라는 것이지 이것이 근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대적인 의미가 되려면 무엇이다? 중세에서 벗어나는, 중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될 때, 예를 들면 운영전에서 그 운영전에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그 안평대군이나 이런 인물이 억누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가 되니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런 근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선시대 전에는, 고려 말에는 오히려 그 사회 분위기가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거나 이런 게 오히려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이걸 오히려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의미에서 근대적 요소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것은 근대적인 요소가 나타날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소로 보면
자유롭게 사랑을 나눈다라는 면에서 근대적인 요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그 시대적인 의미에서 중세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회 분위기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사회 풍조의 의미이지만 여기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나오면 그건 뭐라는 겁니까? 자유연애, 자유결혼, 근대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근대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전춘이나 이상곡은 제가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다루면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고전 고려소교 부분 2시간을 걸쳐서 고려소교 안 다룬 부분이나 이걸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룬 부분에 다 이걸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경기체가 부분과 그 다음에 악장 부분은 지나갑니다. 경기체가 악장 부분도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가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는 시조 부분부터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여기 질문 있는 분. 예, 질문. 질문이 가실이나 진달래꽃에서 모두 여성이 님을 안 보내려고 한다. 예? 붙잡지 않는다. 두 작품에 다 붙잡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이 공통점. 둘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리에서도 뭐냐면 화자의 경우에는 님에게 보내기는 보내지만 내가 흔쾌히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는 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님을 보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는 것인데 가시는데 빨리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표현 부분으로 보면 역설이 사용되었지만 가시는데 빨리 돌아오라. 실제로 상황을 보면 안 보내고 싶은데 억지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진달래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님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겠다. 그래도 나도 똑같은 마음인데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슬프다라는 의미로 가지 말라는 의미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고 이별의 정한은 우리 문학에서 이별의 정한이라고 할 때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한의 의미를 설명할 때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이별의 정한, 우리 시에서 나타나는 정한이라고 할 때 여인이 사랑하는 남성을 떠나보낼 때 발생하는 그 한이 이별의 정한이다. 어느 여인이든 안 보냈으면 싶고 보내놓으면 빨리 돌아왔으면 싶은 것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시리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가시리뿐만 아니고 앞에서 황진이의 시조에서도 보내는 게 있습니다. 황진이 시조에서 보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한편으로 보면 잡으면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도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끝부분 거기에 보면 아름다다 가실 길에 꽃을 뿌린다 할 때 그런 경우에도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내 사랑을 밟고 가라는 그런 의미죠. 그 부분이고 죽어도 그래 가신다면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데 슬퍼하지 않겠다는 것. 그 마음을 반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상황 자체는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